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인 금 1온스하고요. 또 가장 현대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이 소름 돋게 똑같은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10만 3천 달러입니다. 네,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죠. 맞아요. 아니 완전히 극단에 서 있는 두 자산이 어떻게 정확히 같은 가격표를 달고 만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자산 시장의 계기판이 뭐랄까 심각하게 고장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막 전쟁 위기가 끝났다면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 폭풍우가 몰려온다며 짐을 싸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아, 짐을 싼다. 네. 네, 그 정보랑 현실이 완벽하게 엇갈리는 뭐랄까 그야말로 거대한 인지 부조화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가 2026년 3월 20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인데요. 이 모순이 진짜 극에 달해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 속에서 도대체 내 돈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정학적 호재랑 거시경제적 악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시장을 완전 찢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극단적인 변동성 그리고 화려한 숫자들 이면에 숨겨진 그 진짜 신호의 메커니즘을 파헤쳐서요. 여러분의 정보 과부하를 말끔히 해소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데이터가 많은 것을 넘어서요. 약간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지표들을 동시에 뿜어내고 있단 말이죠. 정반대요, 네. 네. 그래서 소음이랑 신호를 분리하려면 그냥 결과적인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이야. 네. 그러니까 자본이 이동하는 구조 자체를 뜯어봐야 한다는 거죠. 아, 구조를 봐야 한다. 자, 그럼 가장 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우리 앞마당부터 보죠. 한국 증시부터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란이랑 이스라엘 분쟁 완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코스피가 5,800선을 가볍게 돌파했잖아요. 네. 코스닥도 1% 넘게 뛰었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수치들을 쭉 보다가 특정 섹터 데이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건설업종이 하루 만에 대략 8.7%나 올랐어요. 엄청난 폭등이죠. 그러니까요. 최근 일주일 새는 무려 17.68%가 폭등했거든요. 아니 이건 시가총액 가벼운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묵직한 자본이 묶여있는 업종이죠. 네, 그냥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서 맑은 하늘 보자마자 엑셀을 콱 밟는 자동차 같다 할까요? 중동전쟁 종전 기대감이 재건사업 기대감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거대한 자본이 움직인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그 중동 재건 테마라는 심리가 불을 붙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매력적인 지점은 말이죠. 바로 일주일에 17%라는 지수 상승입니다. 그게 왜요? 이 정도의 상승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만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중력장이거든요. 아, 개미들 돈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면에는 아주 거대한 자본 이동의 고속도로가 새롭게 뚫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브리핑 자료에 포함된 흥미로운 뉴스 기억하시죠? 어떤 거죠?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코스피하고 일본 증시를 추종하는 무기한 선물 상품을 전격 출시했다는 내용이요. 아, 잠시만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전통적인 주가지수 선물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아시아 증시를 타겟으로 해서 출시했다고요. 근데 그게 한국 건설주 폭등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기한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의 구조적인 특성에 있어요. 일반적인 선물 투자는 만기일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롤오버 해야 하잖아요. 네, 만기가 다가오면 포지션 연장하려고 롤오버 비용이라는 수수료를 계속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레버리지 투자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큽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무기한 선물은 이 만기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펀딩비만 조건에 맞게 오가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레버리지 베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와, 영구적으로요? 네, 즉 코인 시장에 쌓여있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글로벌 한머니가 아무런 마찰 비용 없이 아시아 전통 증시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초대형 파이프라인이 열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의 심리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이 흘러들어오는 물리적인 통로 자체가 뚫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중동 긴장 완화라는 거시적 호재가 터졌을 때 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타고 막대한 암호화폐 자본이 들어온 거죠. 코스피로요? 네, 코스피의 저평가된 가치주.
그중에서도 낙폭이 컸던 건설주 같은 섹터로 아주 강하고 깊게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와, 단순한 환희가 아니었네요. 네, 글로벌 파생상품 자금이 아시아 시장을 새로운 놀이터로 삼으면서 만들어낸 아주 구조적인 폭등인 셈이죠. 코인 자본이 전통 주식 시장을 물리적으로 밀어 올렸다. 진짜 신선한 해석이네요. 이렇게 한국 증시가 거대한 자본 유입으로 엑셀을 세게 밟았다면 자연스럽게 세계 경제 중심인 뉴욕으로 옮겨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봐야죠. 근데 참 이상하단 말이죠. 뉴욕 증시 계기판은 지금 서울이랑 완전히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 3대 지수인 S&P 500은 6,624선 안팎에서 위태롭게 맴돌았고요. 나스닥이랑 다우존스 모두 줄줄이 미끄러졌습니다. 다우가 0.44% 떨어졌고 나스닥은 1.27%나 떨어지면서 개장했죠. 네, 게다가 심지어 장기 상승 추세의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3대 지수 모두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이거 기관 투자자들이 기계적으로 물량 던지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기술적 약세 신호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방어선이 속절없이 뚫렸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월가의 공포 심리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기요, 저는 여기서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랑 이란 종전 기대감 이야기했잖아요. 네, 했었죠. 그 덕분에 물가 상승 주범이었던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9달러에서 단숨에 109달러 그리고 현재 WTI 기준 93달러 선까지 훅 떨어졌단 말입니다. 네, 유가가 많이 내렸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주는 이보다 확실한 호재가 없는데 왜 JP모건 같은 월가의 거인들은 시장이 유가 하락에 너무 안일한 태도로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 증시 전망을 끌어내렸을까요? 아, 그게요. 유가가 떨어졌는데 월가는 왜 브레이크를 밟는 건지 진짜 그 인과관계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본다면 답이 나옵니다. 그 93달러라는 숫자가 주는 착시 현상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착시 영상이요. 93달러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119달러에서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것일 뿐이지 93달러라는 절대적인 가격표 자체가 여전히 기업들 마진을 다 갉아먹고 물가를 밀어올리는 심각한 고유가 상태거든요. 아, 93달러도 여전히 높은 거다. 네. JP모건이 지적한 지점도 바로 거기입니다. 이번 유가 하락은 글로벌 수요가 확 줄거나 원유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서 생긴 구조적 안정화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저 지정학적 긴장감이 살짝 덜어지면서 생긴 일시적인 이벤트에 불과하죠. 여전히 석유 수출국 기구, 그러니까 오펙의 감산 연장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언제든 유가가 다시 100달러 위로 튀어오를 수 있는 화약고가 그냥 열려있는 상태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유가 하락은 그냥 잠깐 먹는 진통제일 뿐이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전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거기에 더해서 시장 숨통을 끊어놓은 결정적인 리포트 내용이 하나 더 있었죠. 금리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려 2027년으로 완전히 미뤄졌다는 치명적인 타임라인 변경입니다. 2027년이요? 세상에. 아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당장 올해 하반기면 금리 내릴 거라고 시장이 축배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기대감이라는 마약의 약효가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완전히 매파적으로 돌아서 버렸죠. 매파적으로. 네, 실제로 이걸 반영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루 만에 5bp나 튀어오르는 등 채권 시장이 먼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채권 시장이 먼저 반응했군요. 네, 고금리 장기화라는 거대한 그림자는요,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을 폭증시키고 또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자나 주택담보대출목을 조르거든요. 당연하죠. 이자가 비싸지니까요. 그러니까 유가가 93달러로 잠깐 떨어졌다고 환호하기에는 이 금리라는 거대한 해일이 미국 경제 구조 자체를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월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지지선마저 내어주면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은 거죠. 결국 주식시장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돈의 진짜 흐름을 보려면 그 이면에 있는 거시경제 민낯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주식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서 실제로 돈이라는 피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여주는 혈관 같은 곳 있잖아요. 바로 FIC 시장이죠. 네, 채권, 외환, 원자재를 다루는 시장이죠. 맞습니다. 이 거시경제의 최전선에서 지금 상식을 파괴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마치 시장의 나침반이 고장난 것처럼 기이한 데이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소름 돋는 숫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10만 3천 달러요. 대체 왜 가장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1온스와 현대적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 1개가 똑같이 10만 3천 달러라는 전대미문의 가격표를 달게 된 겁니까? 이거 그냥 우연인가요? 두 자산의 가격표가 일치했다는 그 현상 자체보다요. 그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낸 엔진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점이 이 기현상의 핵심입니다. 엔진이 정반대다. 네, 비트코인은 철저히 현대적인 모멘텀을 먹고 자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막대한 기관 자금이 진짜 쉴 새 없이 순유입되면서 하루 만에 1240달러 넘게 급등해서 10만 3천 달러를 찍었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ETF 덕분이죠. 그럼 금은요? 금은 어떨까요? 지정학적 불안이 다소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2027년 금리 인하 지연, 그리고 안 무너지는 물가 있잖아요. 네,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요? 맞습니다. 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의 잔재를 벗고 슬금슬금 18달러 상승하면서 똑같은 자리에 선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쪽은 새로운 디지털 금광으로 돈이 몰려드는 탐욕의 결과물이고요. 다른 한쪽은 혹시 모를 파국을 대비해서 전통적인 금괴를 끌어안고 있는 극도의 공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네요. 정확합니다. 탐욕과 공포가 10만 3천 달러라는 그 정확히 똑같은 좌표에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고금리 장기화랑 극도의 불확실성이라는 척박한 토양 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자본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해석이 진짜 명쾌하네요. 근데 이 FICC 시장 데이터를 뜯어보다 보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투자했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어떤 모순이죠? 오늘 경제뉴스 헤드라인들 쭉 훑어보면 진짜 온통 PPC였습니다. 막 환율 1,500원 재돌파 초읽기, 외환위기 오나, 혹은 마이크론 쇼크로 국제금가 폭락, 글자만 보면 당장 현금 싸들고 도망쳐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공포심이 확 들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해서 1,445원 선에 안정적으로 머물렀고요. 금값 역시 온스당 소폭 상승하면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네, 헤드라인이랑 완전 반대죠. 네, 뉴스는 공포를 팔고 있는데 실제 지표는 전혀 다른 진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 이런 극단적인 괴리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건 언론의 생리적 한계랑 데이터의 본질적 차이 때문입니다. 뉴스는 대중 클릭을 유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극적이어야 보니까. 네, 그래서 장중에 발생한 가장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순간의 수치만 딱 떼어내서 헤드라인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장중에 아주 잠깐 환율이 치솟아서 1,500원 터치했을 수는 있어요. 아, 잠깐 스친 거를? 네, 하지만 외환시장 전체 흐름을 결정짓는 건 결국 달러 인덱스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유로화 대비 달러 강세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어요. 아하, 달러가 약해졌군요. 네, 결과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1,445원으로 마감한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직후 단기적인 변동성이 원자재 시장에 충격을 줬을 수는 있지만 결국 시스템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금값을 다시 들어 올린 겁니다. 결국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듯한 그런 뉴스 헤드라인 소음에 휩쓸리면 고점 매수하고 저점 매도하는 최악의 오답 노트를 쓰게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데이터의 최종 종착지랑 그 이면의 달러 인덱스 움직임을 꼭 같이 묶어서 봐야만 실제 돈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도 진짜 뉴스 헤드라인에 속지 마시고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요. 이 거시경제 압력이 전 세계 지도를 어떻게 찢어놓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리 폭풍 그리고 유가 불안이라는 압박이 아시아랑 유럽 등 글로벌 전역의 증시를 철저하게 쪼개버리는 이른바 분절화 현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양극화가 심하죠. 유럽 DAX 지수는 2.82%나 무너졌고요. 홍콩 항생이랑 일본 니케이 225도 2.35% 급락 맞았습니다. 반면에 중국 본토 증시하고 호주 ASX 200은 오히려 0.52% 상승하면서 선방했어요. 똑같은 글로벌 경제권 안에서 왜 이렇게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 겁니까? 이게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유가와 금리라는 압력을 만났을 때 어떻게 터져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교과서적 사례요? 네. 무너져 내린 유럽이랑 일본을 한번 보시죠.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에너지를 수입한다. 그렇죠. 에너지를 전적으로 외부 수입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유가가 93달러를 넘어서 100달러 선을 위협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공포는요. 이들 국가의 무역 수지랑 기업 이익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거든요. 아, 직격탄을 맞는 거군요. 네, 게다가 일본은 엔화 약세 방어해야 하고 유럽은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통화정책 불확실성까지 맞물리면서 지수가 그냥 짓눌린 겁니다. 에너지를 사와야만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나라들한테 이 고유가랑 고금리 조합은 진짜 쥐약과도 같네요. 맞습니다. 반대로 원자재를 직접 캐서 파는 수출국인 호주나 외부 거시적 충격보다는 철저히 내부 정부의 부양 정책에 의해 유동성이 통제되는 중국 본토 시장은요. 이 외부 폭풍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아주 단단한 방파제를 구축하면서 버틴 거죠. 결국 각 나라 기초 체력이나 경제 구조에 따라 같은 비를 맞아도 감기에 걸리는 나라랑 멀쩡한 나라가 나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걸 기업 단위로 내려와서 보니까요. 제가 오늘 가장 의아했던 대목이 하나 등장합니다. 앞서 금값 폭락 원인인 양 헤드라인 장식했던 기업 있잖아요. 반도체 풍향계, 마이크론이요.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마이크론이 분명히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장사 엄청나게 잘했다는 성적표 내밀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3%나 급락해버렸어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건 대체 어떤 논리구조로 이해해야 합니까?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식시장의 시선이 과거의 실적에서 미래의 불확실성, 즉 수요 파괴로 급격하게 이동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거든요. 과거 성적표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 무겁게 본다는 거네요. 네, 주식시장은 과거 성적표가 아니라 6개월, 1년 뒤의 미래 가치를 현재로 당겨와서 가격을 매기는 곳이니까요. 장사 잘한 건 과거 일이고 앞으로가 문제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적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건가요? 앞서 우리가 짚었던 그 2027년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요인과 연결해보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곳이 어딜까요?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곳. 맞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뛰어오르니까 당장 내년에 계획했던 데이터 센터 증설이나 서버 교체 같은 자본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 돈줄이 마르니까요. 네, 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이크론이 만들어내는 고부가가치 메모리 칩에 대한 미래 주문량이 또 끊기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건 마치 어느 식당이 이번 분기에 역대급 매출 올렸는데 당장 내년부터 건물주가 월세를 3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한 거랑 똑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과거에 공급에 얼마나 얼었는지는 의미가 없죠. 당장 내년에 비용 감당 못해서 주변 기업들 줄도산하고 결국 내 물건 사줄 사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 구조적 공포가 훨씬 큰 거니까요. 네, 마이크론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미래 수요 파괴 가능성을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물량을 던져버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주시해야 합니까? 이 안개를 걷어내고 실물 경제의 진짜 바닥을 확인하려면 어떤 지표를 이정표로 삼아야 할까요? 이제는 파생된 금융지표가 아니라 실물 경제가 피를 흘리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데이터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지표죠? 바로 다음 주 화요일 3월 24일에 발표될 미국의 3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가 가장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겁니다. 아, 구매관리자 지수요. 기업에서 실제로 물건 사들이는 구매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기 상황을 수치화한 그 데이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 수치가 제조업 51.6, 서비스업 51.7이었거든요. 만약 이 지수가 50이라는 기준선을 밑돌기 시작한다면요? 50 밑으로요? 네, 그것은 현장 구매 담당자들이 말 그대로 펜을 놓고 주문을 멈추기 시작했다는 아주 물리적인 증거가 됩니다. 와, 주문을 멈췄다. 네, 월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경기 침체가 그냥 서류상 우려가 아니라 현장의 현실로 닥쳤다는 뜻이 되는 거죠. 거기에 목요일 3월 26일에 발표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확인하면 고금리라는 독약을 고용시장이 얼마나 버텨내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금융시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뼈 때리는 실물 경제의 현실을 마주할 이정표들이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짚어본 퍼즐 조각들을 좀 맞춰보죠. 중동 긴장 완화라는 달콤한 뉴스에 휩쓸려서 환호하기엔 미국 금리 인하 지연이랑 1,445원의 환율,
그리고 10만 3천 달러라는 극단적인 자산 가격까지 이 거시경제, 매크로의 바다가 너무나 거칠고 차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별 기업 호실적조차 거시경제 공포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철저하게 매크로가 지배하는 장세죠. 하지만 여기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쏟아진 글로벌 경제 뉴스 귀퉁이에 아주 짧게 언급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기사죠? 다음 주 주주총회 집중, 주주 자본주의 글로벌 시험대. 바로 이 한 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쟁, 금리, 유가처럼 통제할 수 없는 거시적 해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잖아요. 네, 외부 변수들이죠. 그런데 만약 다음 주 글로벌 기업들 주주총회에서 배당 확대나 파격적인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이 쏟아진다면 어떨까요? 이 거대한 압박 속에서도 기업들이 스스로 가치를 방어하는 이 미시적인 반격이 어쩌면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진정한 와일드카드가 되지 않을까요? 매크로의 폭풍우 속에서도 기업들이 묵묵히 방파제를 쌓아 올리는 아주 강력한 생존 본능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이 거대한 힘의 줄다리기 속에서 과연 어느 쪽에 베팅하고 있습니까? 시장의 소음 사이에서 당신만의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는지 한 번쯤 깊이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3월 20일자 글로벌 시황브리핑 리포트의 이면을 해부해본 더 딥혀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